안녕하세요. 여론과 선거 경쟁, 드디어 마지막 강의 할게요. 아, 그래서 지금 다루고 있는 주제는 선거 심판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이 그래프가 보여주는 거는 대통령 지지율이 여당 지지자 이탈에 미치는 영향이에요. 그래서 대통령 지지율이 상승하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당연히 여당에 대한 지지가 증가하고 그리고 여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 사람은 감소할 것으로 생각하겠죠. 즉 대통령 지지가 증가하면 여당 지지로부터 이탈하는 자의 비율은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런데 이 그래프를 보면은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죠. 굳이 이 관계를 양의 관계라고 보기는 어렵고 거의 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가 별로 없다, 상관이 없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게 회고적인 심판이 제대로 작동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인데 이런 결과와 이러한 결과를 나오지 못하게 하는 사례들이 이런 사례들이죠. 이런 사례들. 그러면 이게 어떤 사례인가를 보면은 이때는 15대 때 이해창 후보가 출마했을 당시, 즉 달리 얘기하면 김영삼 정부에서의 김영삼 대통령에 대한 대통령 지지도, 그러니까 15대 대선 당시에 김영삼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굉장히 낮았죠. 하지만 전체 투표자에서 여당을 지지했다가 이탈한 유권자들의 비율이 22% 정도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제 IMF를 경험을 했고 그 대통령의 지지도가 이제 폭락을 했으면 많은 유권자들이 여당에 대한 지지를 접고 야당 후보로 이탈을 해야겠죠. 그 당시 이제 야당 후보는 김대중 후보죠. 그런데 김대중 후보 쪽으로 이탈하는 사람이 22%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는 또 이때 이제 김대중 정부 때 노무현 후보가 출마한 때죠. 그때는 김대중 대통령의 인기가 상당히 높았죠. 그러니까 퇴임 당시에 선거가 있었을 때, 대통령 선거가 있었을 때, 그때가 25%. 물론 25%가 이제 지지가 높다고 하는 얘기는 당연히 이제 낮은 지지도인데 이제 다른 대통령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다는 거죠. 그때는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지지율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대통령이 근데 여당으로부터 야당으로 이탈한 사람들 또는 여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기권한 사람들이 32%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례와 이 사례 또 이 사례도 마찬가지죠. 이 사례도 노무현 정부 당시 노무현 대통령 임기 말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죠. 그러면은 노무현 대통령이 당시에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율을 얻었죠. 임기 말에. 이때가 노무현 대통령이 가장 높은 지지율을 얻었죠. 이게 이제 두 번째 높은, 김대중 정부가 두 번째로 높은 대통령 지지율 임기 말에, 그리고 노무현 정부가 임기 말에 가장 높은 대통령 지지율을 얻었죠.
그런데 재밌게도 여당으로부터 이탈한 사람들이 비율이 가장 높죠. 그러니까 이 두 정부 모두 진보 정부죠. 그러니까 진보 정부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임기 말에 가장 높았는데 정작 여당으로부터 지지를 철회해서 야당으로 빠져나가거나 기권을 한 유권자들이 제일 많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그 당시 야당의 대통령 선거에서의 어떤 캠페인 전략이 성공적이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또 보수 언론의 그런 집중적인 공격. 그러니까 정작 국민들은 상대적으로 다른 정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신뢰와 지지를 보였는데 정작 투표할 때는 여당으로부터 이탈해서 야당을 지지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회고적인 심판이 작동하지 않게 된 거죠. 이때는 예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 그 다음에 김영삼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거의 폭락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당시 야당, 이게 민주당 계열이죠. 민주당 계열로 이탈한 유권자는 물론 이제 상당한 높은 비율이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진보 정권보다는 보수 정권에서 대통령이 거의 바닥을 치는 그런 지지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당으로부터 이탈한 그런 유권자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회고적인 심판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그래프는 뭐냐면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승하면서 야당에서 여당으로 지지를 변경한 사람이에요. 그럼 당연히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게 정상이겠죠. 대통령 지지율이 상승하면 여당으로 지지를 변경해야겠죠. 그래서 이 그림은 대통령 선거에서는 상당히 강한 이런 관계를 나타내죠. 그리고 총선에서는 약하지만 이것도 양의 관계를 나타내고, 그래서 근데 이 전의 그림은 우리가 예상한 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이 그림은 예상한 바와 같은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그렇다면 이 두 그림의 차이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러니까 이 전의 그림은 여당에서 야당으로 빠져나간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여당을 심판한 유권자의 비율을 본 것이죠. 근데 이 그림은 야당에서 여당으로 유입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대통령의 높은 인기도에 보상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보상과 관련된 그림이고, 이전 그림은 심판과 관련된 그림이죠. 그러니까 이 그림이 보여주는 바는 한국 유권자들은 전망적인 기대에 따라서 투표하는 성향이 강하다는 것이죠. 이전의 그림은 이런 회고적인 심판은 작동하지 않는 반면 전망적 기대는 작동하고 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전망적 기대라는 게 실체에 근거를 둔 전망적 기대야겠죠.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당시에 어떤 캠페인이나 유인가치의 광고, 이제 그런 것들이 형성시킨 기대라고 한다면, 물론 그와 같은 기대가 실체가 있을 수도 있지만 실체가 없을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이명박 후보에 대한 그런 기대, 그리고 박근혜 후보에 대한 기대는 실체가 없는 기대였죠. 두 사람 모두 다 경제를 발전시키지 못했고 두 사람 모두 지금 감옥에 가 있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 회고적인 심판이 이루어지는 게 최소주의자가 주장하는 그런 민주주의의 원리에 더 부합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최소주의자 입장에 가면 국민들은 최소한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평가하고 심판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주장을 한 것인데, 이 전에 보여준 그림은 그와 같은 최소주의자의 주장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그림이죠. 그 다음에 이 그림은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 야당 지지자의 여당 순유입, 그러니까 야당으로 빠져나간 사람도 있고 또 여당으로 유입된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여당으로 유입된 사람들 빼기
또 야당으로 빠져나간 사람을 이제 빼면 이와 같은 그림이 되죠. 그러면 이제 이 그림은 대통령 선거에서는 여당으로 유입된 사람이 대통령 지지율이 증가할수록 역시 순유입의 비율도 증가한다는 걸 보여주죠. 그래서 이 그림도 역시 전망적 기대가 회고적 평가, 회고적 심판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 그래서 이제 회귀 분석을 통해서, 그러니까 항상 이 책에서 시도하고 있는 경험 분석은 두 단계를 밟죠. 처음에는 이제 그림으로 보여주고, 그 다음에는 이제 회귀 분석을 하죠. 왜냐하면 그림으로 보여준 그림은 이제 우리가 패턴을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다른 변수들을 통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림으로 본 어떤 긍정적인 관계 또는 부정적인 관계는 그 관계가 통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지 없는지까지는 보여주지 않죠. 그래서 회귀 분석을 통해서 다른 변수를 통제하고 그 다음에 독립 변수의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처럼 회귀 분석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최소주의자의 가설, 그러니까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서 여당을 심판할 수 있다고 하는 그 가설을 이제 충족시키려면 첫 번째는 유권자들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성과를 회고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이제 객관적인 성과를 회고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겠죠. 주관적으로, 그러니까 대통령이 잘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관적으로 잘했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그와 같은 평가는 제대로 이루어진 게 아니죠. 그래서 대통령의 국정 운영의 객관적인 성과를 회고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평가를 또 하면 대통령에 대해 높게 평가하면 그러한 대통령에 대한 높은 평가가 여당에 대한 표로 연결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이제 선거 심판이 완성되는 것이죠. 대통령에 대해서 그러니까 국정 운영을 잘한 대통령에 대해서 높게 평가만 하고 여당을 지지하지 못하면 그러면은 선거 심판이 완전하게 이루어진 게 아니죠. 왜냐하면 대통령에 대해서 높게 평가하지만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높은 지지율을 얻고 있는데 거기까지 이제 성공을 했는데 근데 여당을 지지하지 않고 선거 당시에 어떤 뭐 캠페인이나 야당의 네거티브 캠페인이나 아니면 뭐 보수 언론의 공격 이제 그것 때문에 정작 여당을 지지하지 않는다면 이제 선거 심판 또는 선거를 통한 보상이 완성되지가 못하는 거죠. 아까 이 전 그림에서 예를 들어서 이 같은 정권, 두 정권이 상대적으로 이전 정권에 비해서 높은 지지를 얻었죠.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노무현 대통령, 이 당시에는 김대중 대통령이 근데 여당으로부터 이탈한 사람이 가장 많았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경우가 이제 조금 전에 보여진 두 조건 중에 두 번째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거죠. 그 두 번째 조건이라 함은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증가가 표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죠. 자, 그래서 이 두 조건이 이제 충족되는가를 보기 위해서 이제 첫 번째 조건을 이제 살펴보면 국정 운영 성과가 회고적으로 평가되는지. 그러면 지금 여기가 오타예요. 대통령 지지율일 거예요. 분속 변수는 대통령 지지율. 그래서 이제 모형이 세 개가 있는데 이 기본 모형은 이 경제적인 성과, 장기적인 성과, 재임 기간 동안에 소득이 증가한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단기적 성과, 선거 당시 소득 증가, 그 다음에 재임 기간,
얼마만큼 선거가 있을 때까지 대통령의 재임 기간이 몇 개월 정도 됐는지, 그 다음에 대통령이 보수정당인지 대통령인지 아니면 진보정당 대통령인지, 여기서 이제 보수정당 대통령일 경우에 대통령 지지율이 어떻게 되는가를 본 거죠. 그러니까 진보정당 대통령에 비해서 보수정당 대통령이 대통령 지지율이 높은지 낮은지, 그 다음에 이제 OECD 소득 증가, 그러니까 국민들이 과연 경제가 좋아졌다면 다른 비슷한 국가들하고 비교해서 대통령의 경제 성과를 평가하는지, 그러니까 OECD 소득 증가를 통제하기 위해서 이 변수를 포함한 거죠. 그 밖에 뭐 실업률, 그 다음 물가 상승률, 뭐 소득과 불평등, 이제 이런 변수들을 포함했을 때, 이 재임 기간의 이제 소득 증가, 그러니까 장기적 성과에 대해서 장기적 성과가 좋아지면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렇게 상승한다는 걸 보여주죠. 이제 플러스. 그리고 이 변수는 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으니까 상관이 없고, 그 다음에 이 변수는 재임 기간이 길어질수록 대통령 지지율이 감소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의 필연적 하락의 법칙을 뒷받침하는 결과죠. 그리고 뭐 실업률이 증가하면은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그리고 소득 불평등이 증가하면 대통령의 지지율이 또 증가하는 걸로 나왔죠. 근데 이제 이런 모형은 지금 사례수가 19개인데 변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이기 때문에 이 degree of freedom이라는 게 있어요. 자유도가 너무 적어서 이 모형의 결과가 좀 불안정할 때가 있어요. 어떤 변수를 집어넣고 집어넣지 않은가에 따라서 쉽게 변하는 그런 불안정한 모형이에요. 그 자유도가 작다는 건 우리가 충분한 수를 관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충분한 관찰 대상이 없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적은 수만 관찰했으니까 우리가 얻은 분석 결과 신뢰도가 떨어지고, 또 어떤 변수를 포함하는가 포함하지 않는가에 따라서 결과가 바뀔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번째 모형에서는 가장 뭐 이상한 결과, 그러니까 소득 불평등이 증가하면은 대통령 지지율이 증가한다고 했으니까 이거는 이론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죠. 그러니까 이 변수를 제거시켰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보면 재임 기간 소득 증가가 대통령 지지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긴 하는데, 이와 같은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가 나오고, 마찬가지로 단기적인 성과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가 나오죠. 그 다음에 또 어떤 변수를 뺐냐면 보수정당 대통령, 이 변수는 이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으니까 뭐 굳이 여기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는, 그리고 통제할 필요가 없는 변수니까 이 변수를 이제 제거하면,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자유도를 높이기 위해서 불필요한 두 변수를 제거하니까 이처럼 단기적인 성과 또는 장기적인 성과가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못 미친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을 뒷받침하기에는 불충분한 경험적 증거를 얻은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조건이죠. 과연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이 여당 후보 지지에 도움이 되는지, 그와 같은 관계를 분석한 거죠. 기본 모형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최소한의 변수를 사용한 거죠.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변수가 너무 많으면 degree of freedom, 자유도가 감소하게 돼서 불확실한, 불안정적인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더군다나 대선, 총선, 그
그 다음에 이제 대선과 총선을 합친 통합 사례를 이제 분석을 하게 되면 대선 사례는 6사례밖에 안 되죠. 총선 사례는 7사례밖에 안 되니까 여기에서 변수가 두 개나 되면 자유도는 3밖에 안 되죠. 자유도는 사례수 빼기 종속 변수 수가 1개죠. 그 다음에 더하기 독립 변수의 수, 여기서는 2개니까 그래서 4, 6 빼기 3은 3이 되죠. 자유도가 매우 낮다고 얘기할 수 있죠. 어쨌든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여당 후보에게 지지자들이 순유입되는 비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안 나오죠. 그렇고 그러니까 이 통계 분석 결과는 선거 당시에 소득 증가를 통제한 후에 대통령 지지율이 여당 후보 지지자 순유입에 미치는 효과니까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이 그림, 이제 이 관계를 보여준 건데, 이 그림과 아까 그 표의 결과와 차이점은 아까 그 표에서는 소득 증가를 통제한 결과이고, 이거는 이제 소득 증가를 통제하지 않은 결과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강한 양의 관계가 나타나긴 했지만, 이와 같은 강한 양의 관계, 그리고 이와 같은 약한 양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 거죠. 조금 전에 이 결과가 대통령 지지율이 여당 후보 지지자 순유입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이렇게 유의미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 거죠. 아까 보여준 그림에서 나타난 그 기울기가 별로 신뢰할 만한 것이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분석 결과죠. 자, 표 11-4는 대통령 지지율이 여당 후보 지지자 순유입에 미치는 영향 확장 모형이다. 그러니까 11.3에서는 독립 변수가 대통령 지지율하고 선거 당시의 소득 증가 이제 두 변수만 포함시켰죠. 근데 이제 모형 7에서는 추가적으로 장기적 성과, 그 다음에 재임 기간 포함시켰고, 그 다음 모형 8에서는 거기다가 두 개를 더 추가해서 총 6개의 독립 변수를 이용해서 분석을 한 것이죠. 그래서 다른 변수를 추가적으로 통제했을 때도 역시 대통령 지지율은 여당 후보로 지지자를 더 끌어들이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대통령 지지율이 증가한다고 해서 여당 후보에게 더 많은 지지자들이 유입되지 않는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물론 이처럼 양의 관계에 있긴 하지만 그게 뭐 통계적으로 신뢰할 정도는 아니다 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표는 뭐냐, 국가 경제 회고가 대통령 평가에 미치는 영향. 여기는 이제 아까는 객관적인 경제 성과를 독립 변수로 사용한 것이고, 여기 이제 주관적 평가, 그러니까 설문조사를 이용해서 각 응답자들이 경제가 좋아졌다고 느끼는지 그렇지 않다고 느껴지는지 주관적인 설문 응답을 기초로 분석을 한 것이죠. 아까는 실제로 경제 성장률을 가지고 객관적인 지표를 사용해서 분석을 한 것이고, 이거는 이제 주관적인 평가. 지난 시간에 보여줬듯이 지난 시간에는 이런 주관적인 평가가 여당 후보 투표에 미치는 영향이었죠.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경제 투표에서 보여준 거는 종속 변수가, 경제 투표 모형에서는 종속 변수가 여당 후보 투표 여부죠. 투표 여부. 근데 이 모형에서는 대통령 지지율이에요. 대통령 지지율. 그러니까 다른 모형이에요. 종속 변수가. 그래서 국가 경제가 좋다고 느끼면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더 하는가, 이제 그걸 본 거죠. 그래서 국가 경제를 긍정적으로 회고하면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높아지는 걸 알 수가 있죠. 플러스. 그리고 이제 모형 1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여당의 상대적인 호감도와 여당과 이념적으로 상대적으로 더 근접하다고 느끼는 정도를 통제한 모형이죠. 모형 2는 이 두 변수를 통제하지 않은 모형이고,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이런 관계가 성립하겠죠. 그러니까 회고적 평가가 독립 변수이면 대통령 지지율이 종속 변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경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할수록 당연히 대통령 지지율이 증가하겠지만, 문제는 여당의 호감도를 느끼는 사람들은 여당을 긍정적으로 좋아하는 사람들은 경제도 좋게 평가해 주겠죠. 이와 같은 효과가 있죠. 여당 호감도가 거꾸로 회고적인 평가에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여당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대통령에게 더 좋은 지지를 보내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회고적 평가가 직접적으로 아니면 순수하게 또는 독립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여당에 대한 호감도, 그리고 이념 성향도 통제를 해야겠죠. 여당과 가까운 이념 성향을 가졌으면 경제도 긍정적으로 회고적으로 평가를 해줄 테고, 그 다음에 여당과 가까운 이념 성향을 가졌으면 또 대통령에게 높은 지지를 보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변수를 이제 통제를 해야 되는 것이죠. 통제한 모형에서는 기울기가 0.2, 통제하지 않은 모형에서는 기울기가 0.28, 그러니까 약 0.08 정도가 감소했죠. 그래서 일단은 주관적인 평가는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주관적 평가, 회고적 평가와 그 다음에 대통령 지지율과의 관계는 이 변수들을 통제하고 나서도 긍정적인 관계에 있다. 하지만 이전에 보여줬던 표 11.3과 4의 결과는 객관적인 평가, 그러니까 객관적인 경제 성과에 대한 평가, 객관적인 경제 성과에 대한 평가, 객관적인 경제 성과는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거죠. 객관적 성과. 그는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주관적 평가는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는 걸로 나왔죠. 그 다음에 개인과 국가 경제 회고. 이전에 표 11.5에서는 국가 경제에 대한 회고만 모형에 포함을 시켰는데, 이제는 개인 경제에 대한 회고, 나의 가정 살림살이가 좋아졌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그런 평가가 대통령에 대한 평가, 대통령 지지에 미치는 영향을 본 거예요. 그래서
표 11.6에는 개인경제회고라는 변수가 또 포함이 됐죠. 그래서 이 두 변수를 통제하나 안 하나 역시 이 주관적인 평가는 대통령 지지율과 상관이 있다 하는 것이죠. 당연히 그러겠죠.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진보 대통령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경제도 안 좋게 생각하니까 대통령에 대한 높은 지지를 보내지 않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이 아까 얘기했던 최소주의자 가설, 두 번째 조건, 첫 번째 조건이 있었고, 두 번째 조건은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또는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여당 지지 또는 여당 투표로 이어져야 된다고 얘기했죠. 그냥 대통령에 대해서 높게 평가하고 그냥 여당을 지지로 높은 평가가 여당에 대한 지지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러면 선거 심판 또는 선거를 통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표 11.6까지 살펴봤다는 건 표 11.6까지에서는 1번 조건을 살펴봤죠. 근데 조금 전에 금방 얘기했듯이 이제 객관적인 경제 성과는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주관적인 평가는 영향을 미친다고 얘기했죠. 지금은 두 번째 조건. 그래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이제 부정적인 평가가 과연 여당 지지 철회로 연결되는 걸로 나왔죠. 그 다음에 또 여당 지지 변경에도 부정적인 평가가 현직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영향을 미치는 걸로 나왔죠. 이렇게. 여기 여당 지지 철회, 종속 변수가 여당 지지 철회인데 이거는 이제 이전 선거에서는 여당을 지지했는데 이번 선거에서는 여당을 지지하지 않고 야당을 지지하거나 아니면 기권을 한 사람들을 포함하는 거죠. 그러니까 야당 지지자들 플러스 기권, 이 사람들이 여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여당에 대한 지지를 변경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제 첫 번째, 이 사람들에 해당되는 거죠. 이 사람들. 여당 지지 변경은 이제 첫 번째 선거, 이전 선거에서는 여당을 지지했는데 그 다음 선거에서는 야당을 지지했을 경우에는 1로 코딩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이전 선거와 현 선거 모두 계속 여당을 지지했을 경우는 0으로 코딩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종속 변수를 코딩해서 우리가 분석을 해본 결과 현직 대통령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부정적으로 평가하면 할수록 여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할 가능성이 높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여기가 이제 플러스니까. 그리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 두 번째 모형의 분석 결과를 보면 현직 대통령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면 할수록 여당에 대한 지지를 변경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을 보여주죠. 플러스 그 다음에 통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결과죠. 그러니까 이 표 11.7이 보여주는 결과는 이제 주관적인 평가는 대통령에 대한 주관적 평가가 여당 지지 철회 또는 변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이 11.8은
어떤 변수들을 포함하고 있냐면, 어, 11.7에 비해서, 표 11.7에 비해서, 개인 경제, 긍정적 회고라는 변수를 더 추가한 것이죠. 11.7에서는 국가 경제만 오형에 포함시켰는데, 11.8은 이 두 변수를 모두 포함시켰을 때, 그래서 보면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여당 지지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을 부정적으로 평가할수록 여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현직 대통령을 부정적으로 평가할수록 여당에 대한 지지를 변경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 드디어 아기다리, 고기다리 던 마지막 슬라이드. 그래서 한국 유권자는 이제 어떤 식으로 선거 심판을 하느냐? 자, 첫 번째, 유권자의 평가가 대통령의 객관적 경제 성과와 상관없이 이루어진다. 객관적 경제 성과라는 것은 이제 소득 증가율이죠. 소득 증가. 지표로 나타난 GNP 성장률 나타난 이 소득 증가와 상관이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부연 설명을 하면 경험적인 자료 분석 결과에 의하면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객관적인 경제 상황과 무관하게 이루어졌다. 다음에 하지만 경제 상황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가 대통령 평가에 영향을 미친다. 다음에 회고적인 평가보다는 전망적인 기대가 대통령 평가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했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 대통령 평가가 선거 심판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러면 대통령 평가가 선거 심판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제 강하게는 연관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여당에 대한 지지 철회 또는 여당에 대한 지지 변경으로 이루어진다. 그와 같은 분석 결과를 조금 전에 11.7과 8에 표 11.7과 8에 나타난 결과죠. 이와 같은 결과를 뒷받침하는 게 표 11.7, 11.8에 대한 회귀 분석 결과죠. 하지만 부정적인 평가가 지지 철회를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매우 작았다. 이제 R 스퀘어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부정적인 평가 변수 외에 다른 변수들을 제거시키고 부정적인 평가가 지지 철회에 미치는 영향, 그러니까 다중 회귀 분석이 아니라 단순 회귀 분석, 그러니까 독립 변수로 이 부정적인 평가만 포함시켜 놓고 모형에 포함시켜 분석했을 때 이제 R 스퀘어가 매우 낮게 나와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R 스퀘어가 낮다는 얘기는 부정적인 평가가 높으면 높을수록 지지 철회, 이런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사례들이 이렇게 밀집되어 있으면 매우 강한 결과, 그러니까 부정적인 평가로 지지 철회를 많이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이런 사례들이죠. 하지만 한국의 경우는 이처럼 회기선 근처에 밀접하게 촘촘히 몰려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흩어져서 많은 잔차,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아직도 많이 남겨두고 있다, 이런 뜻이죠. 이 문장이. 그래서 최소주의자의 가설이 한국에서 충족되는가를 살펴보면 유권자들이 대통령 국정 운영 성과를 회고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최소주의자의 가설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그러나 이 대통령의 객관적인 국정 운영 성과에는 유권자들이 회고적으로 평가할 능력이 없다, 이제 그런 결과를 얻었죠.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경제 성장을 이룬다고 해서 그 대통령에 대해서 높게 평가해주고, 그리고 객관적으로 경제가 안 좋아진다고 해서 그 대통령을 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는 건 아니다 라는 결과를 우리가 얻을 수 있었고,
하지만 주관적인 평가는 영향을 미쳤죠. 주관적인 평가는 이거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증가가 표로 연결되어야 된다. 이거는 표 11.7과 11.8을 통해서 우리가 이 가설은 충족된다는 것을 확인했는데, 근데 이제 이와 같은 이 관계가 이렇게 많은 부분을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하게 충족되지는 못하고 약하게 충족된다라는 결과를 얻었죠.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이제 내가 얘기하려고 했던 거는 한국의 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느냐, 이제 그런 질문을 던졌는데, 일단은 한국 유권자들은 정책 투표를 하긴 하는데 매우 약하게 하고, 또 정책 투표 중에서도 이런 경제적인 디멘션보다는 남북 관계 디멘션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더 중요하게 작동을 한다는 사실, 그리고 또 실체 없는 유인가치 투표를 한다, 한국 유권자들은. 그래서 뭐 정당들의 경제 활성화 능력, 그 다음에 안보 능력, 그 다음에 지역 경제 발전 능력, 그런 것들을 보고 투표를 하는데, 자신에게 정책적으로 이익을 가져다 줄 정당에게 투표하는 그런 정책 투표를 하는 게 아니라 실체 없는 유인가치 투표를 하다 보니 자신에게 해를 끼칠 정당에게 투표하는 성향이 강하고, 따라서 그런 비정책 투표 성향 때문에 한국의 어떤 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증거를 찾기 힘들다. 그와 같은 발견을 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선거 심판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가를 봤을 때, 이 선거 심판 기능도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걸 볼 수가 있었죠. 그렇다면 한국 민주주의의 이런 문제를, 그러니까 선거 심판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그리고 자신에게 정책적인 이익을 가져다 줄 정당에게 투표하지 않고 실체 없는 유인가치를 근거로 투표하는 성향을 우리가 어떻게 억제해서 정상적인 민주주의가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해법은 정당 간의 입장 차이, 정당들이 선명한 정책 대결을 해야 된다는 거죠. 선명한 정책 대결. 정당들이 선명한 정책 대결을 하면 유인가치 투표의 가능성은 줄어들고, 따라서 유권자들은 정책 투표를 하고 자신에게 정책적인 이익을 가져다 줄 후보에게 투표를 하겠죠. 그리고 또 정당 간의 입장 차이가 분명하면 유권자들이 국정 운영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도 더 정책적인 평가를 하게 되고, 따라서 선거 심판도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진단이 내려졌다면 거기에 대한 처방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병에 대해서 진단을 내리잖아요. 그 다음에 이 병을 고치기 위한 처방을 내리죠. 그러면 우리가 정치학도로서, 정치학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사회의 병을 고치는 의사라고 얘기했죠. 의사들은 몸의 병을 고치는 사람들이고, 우리 정치학자들, 그리고 정치학도들은 사회의 병을 고치는 사람들이죠. 그럼 어떤 처방을 내려야 되냐? 정치학에서 처방은 제도를 통해서 사회의 병을 고치는 것이죠. 그럼 과연 어떤 제도가 한국 민주주의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가? 그와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선명한 정책 대결을 유도하는 정치 제도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으로 귀결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치학도로서 계속 추구해야 될 것은 이 선명한 정책 대결을 통해서 정당 유권자들이 자신에게 정책적인 이득을 줄 수 있는 정당에게 투표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정치 제도가 무엇인가, 그것을 이제 연구하는 게 우리의 나아갈 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제 2탄, 1탄은 한국 민주주의의 작동 원리고, 제 2탄은 이와 같은 처방에 관한 책, 한국 정치 제도의 작동 원리에 대한 책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 책에서 독자들에게 납득할 만한 그런 설명을 제시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자, 어쨌든 굉장히 길고 오랜 학기였어요. 이 녹화 강의가 면대면 강의보다 굉장히 힘들고, 그 다음에 시간도 한 3배 정도 더 걸렸던 것 같아요. 하지만 또 그만큼 내 강의 내용을 이렇게 녹화로 남겨둘 수 있어서 또 활용할 수도 있고, 그래서 매우 보람 있고 유익한 강의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 강의를 통해서 한국 정치를 이해하고 또 정치학도로서 자부심을 갖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수고 너무 많았고 고마워요, 여러분. 수고했어요.